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술적 문제, 그러니까 가령 그 낮은 성공률, 기형 발생, 그 노화 가속 등은 이거는 그 과거보다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 즉 단순히 복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유전자 편집, 나노 기술, 또 AI 같은 거의 결합을 통해서 기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개량된 인간을 만드는 방향이죠.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2D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그 오 작가님은 저번 그 2월 말에 개봉한 그 봉준호 감독의 그 미키 세븐틴 보셨습니까? 봤죠. 저는 충분히 괜찮게 감상했습니다만은 그 기대만큼 흥행이 되지 못해서 아쉬운 작품이라 생각하는데요. 예, 보셨군요. 그 오늘은 그 영화 내용에 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스포일러 원치 않는 분들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영화 엔딩 알려주고 이런 스포일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영화에 대한 내용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주의하시고요. 그러면은 그 미키 17에서 그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한 복제인간과, 그리고 또 이전에 또 다른 그 복제인간을 소재로 한 그 유명한 그 마이클 베이 감독의 영화 그 아일랜드에 등장하는 복제인간들과의 차이점, 이거 혹시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미키 17의 주인공은 거의 자발적으로 복제인간이 돼서 그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는 반면, 아일랜드에 등장했던 복제인간들은 그 통제된 환경에서 탄생해서 유토피아 같은 섬으로 보내질 거라 믿지만 결국 뒤통수 맞는다. 이 내용의 차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면은 결국 그 두 영화에 등장하는 이 복제인간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원본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요 차이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먼저 미키 17에 등장하는 복제인간을 보면은 이게 그 원래 주인공의 기억과 성격을 그대로 간직하잖아요. 그러면서 행성 식민지화 임무에서 그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복제되고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마다 그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또 다른 새로운 복제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화는 이런 시스템, 즉 이 복제품을 일회용 노동으로 취급하며 그 개인의 생명의 가치와 복제품을 그 위험한 작업에 사용하는 것의 그 윤리에 대한 그런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지요. 반면 그 아일랜드에 등장하는 복제인간들은 그 자신도 모르게 이게 보면은 그 부유한 사람들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 장기 기증자로 만들어진 거고, 그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신의 본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함으로 인해 개성이나 이런 자율성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영화는 이 클론들이 그 자아를 찾는 여정과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깨달은 후 그 자유를 향한 투쟁,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그 복제되는 인간의 기억과 경험이 계속 연결되는 것도 그 중요한 문제군요. 결국 복제인간도 다 같은 복제인간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즉각적인 기억 전달과 이런 의식 복제는 이거는 현재로서는 이제 공상과학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제 극복해야 할 이제 과학적 장벽이 이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죠. 그 또 다른 SF 영화들 보면은 그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연의 그 2000년 영화 그 여섯 번째 날이라든지, 또 2009년 그 덩칸 존스 감독의 그 영화 문, 이런 거에 보면은 이제 기억을 주입받은 복제인간이 계속해서 등장해서 이 정체성과 이제 복제의 윤리라는 이 주제와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죠. 반면 그 탐 크루즈 주연의 2013년 영화 그 오블리비언, 이거는 그 망각이라는 제목답게 여기 등장하는 클론은 이제 원본 개체와는 전혀 다른 기억을 주입받고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지요.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은 SF 영화 등에서 복제인간이 등장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복제인간에게 기억 전달이나 의식 복제는 저희가 가끔 다루었던 그 마인드 업로딩과 꽤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술적 특이점과도 이제 관련이 깊다 보니까 아직은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생물학적 복제 부분은 어떤가요? 이 분야 한창 말이 많다가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은데요. 진짜 복제인간이 정말 생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예. 한때는 정말 말 많았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복제라고 하면은 생물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제인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간과 유전 정보가 동일한 새로운 인간 개체를 만드는 거를 이게 복제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핵심 기술 중 하나가 그 체세포 핵치환이라는 겁니다. 난자에서 원래 있던 핵을 제거하고 복제하고 싶은 사람의 그 체세포 핵을 이식한 다음 그 인공 자극을 줘서 배아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자궁에 착상시키면 이제 출산까지 가능하게 되는 이 방식이죠. 그러면 유전자가 똑같은 또 다른 나 자신이 나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체세포 핵치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인가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크게 4단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그 난자에서 핵을 제거합니다. 즉 그 난자의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핵을 비워내요.
그 다음에 체세포에서 핵을 추출한다. 복제하고 싶은 사람이나 아니면 동물이라든지 이런 그 보통세포, 이를테면은 피부세포, 유방세포 이런 겁니다. 여기서 핵을 빼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핵을 난자에 이식하고 전기 자극 등을 통해 이 배아가 분열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 마지막으로 이 분열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면 실제 아기, 즉 복제 개체가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태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성공률이 이제 엄청 낮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공률이 낮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복제양 돌리의 경우에도 무려 277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그중 이제 단 한 번 성공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게 기형이라든지 조기 사망 등 이제 문제도 많아서 아직은 이게 안전성과 효율 면에서 이게 어려움이 굉장히 많지요. 아직은 그 갈 길이 좀 먼 것 같긴 한데요. 사실 그 복제인간이 본격적으로 이슈가 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분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나요? 의외로 생물 복제의 역사는 이게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복제 기술 자체가 단순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뿅 나온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훨씬 오랜 기간에 걸쳐 정말 많은 과학자가 조금씩 발전시켜 온 거거든요. 먼저 1930년대, 40년대 거의 벌써 100년 전 아닙니까? 이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시기에 이미 세포핵이 유전 정보를 결정한다. 이런 개념이 이제 확립되고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 실제 복제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이제 기초 생물학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핵 이식이라는 발상도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이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이 1952년에 있었는데 미국의 과학자인 로버트 브릭스와 토머스 킹이 이 개구리 난자를 이용한 핵 치환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 연구 과정에서 이 올챙이의 체세포 핵을 난자에 이식해서 개구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비록 이 포유류는 아니었지만 핵을 바꿔 끼우면은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증명한 첫 사례였죠, 이게. 그 이후 또 1958년에 이제 존 거든이 개구리 같은 양서류 복제 연구를 더욱 완벽히 발전을 시켜왔고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여러 과학자들이 다른 동물들, 예를 들어 설치류나 포유류 같은 종에서도 이 핵치환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유류 수준에서의 성체 체세포 핵을 이용해 복제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오게 됐지요. 그러다가 정말 결정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거는 1996년 스코틀랜드 로슬린 연구소의 그 유명한 복제양 돌리 탄생이었습니다. 여가수 돌리 파튼에서 따온 걸로도 유명하지요. 이 돌리가 왜 역사적인가 하면 이전에는 성체 포유류의 체세포도 다시 배아 상태로 리셋, 즉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재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돌리의 등장이 그거를 실제로 가능하다고 증명한 사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이 연구진이 성체의 양의 유방세포에서 핵을 추출해서 이거를 난자에 이식하고 이것을 대리모 양의 자궁에 착상시켜서 새끼 양을 탄생시킨 겁니다. 돌리가 세상에 공개된 후 그럼 이제 곧바로 그럼 이제 인간 복제도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정말 사회적 파장이 커졌었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1997년 이후부터는 세계 각국에서 인간 복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윤리와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지요. 근데 그 시기에 생식적 복제, 즉 복제된 인간을 실제 아기로 출산시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치료적 복제, 그러니까 일종의 질병 치료용 배아 연구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생식적 복제는 금지 또는 이제 극도로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편 2000년대 초반 중반에는 한국의 황우석 박사 연구팀이 이 배아 줄기세포 복제 연구를 주도해서 이제 또 큰 관심을 받았었지요. 너무나 유명하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정말 결국 연구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말 큰 파문이 일었었죠. 이 사건은 이 복제 연구에 대한 신뢰를 정말 엄청 떨어뜨린 동시에 또 전 세계가 이 윤리적 기준과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인간을 직접 복제하는 것보다는 줄기세포와 재생의학 연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치료적 복제를 통해 질병 치료라든지 장기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이제 주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그 인간 생식적 복제는 그 대부분 이제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기술 자체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그 줄기세포 유전자 편집 같은 분야와 결합해서 더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 2014년에 또 일본에서 또 그 유명한 또 오버카타 하루코의 그 만능세포 노무 조작 사건이 또 일어나면서 여기서 또 한 번 파문이 일어났었죠. 그 복제학의 역사를 한번 쭉 간추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정리하자면 1950년대 개구리 복제 성공으로 동물 복제의 가능성이 열렸고 1996년 복제약 윤리로 성체 포유류 체세포 복제가 확실히 증명되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인간 복제를 둘러싼 거대한 윤리 법적 논쟁 속에서 줄기세포나 재생의학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으로 복제인간 연구 중 특히 궁금한 인간 생식적 복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까요? 말씀드렸듯이 이 생식적 복제, 즉 그 실제 아이로 태어나게 하는 그 인간 복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이제 강력한 법적 규제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뭐 기술적으로나 뭐 학술적으로 이제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돌리 탄생 이후로 대중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 소규모로 꾸준히 진행된 그 동물 연구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술적 문제, 그러니까 가령 그 낮은 성공률, 기형 발생, 그 노화 가속 등은 이거는 그 과거보다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좀 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시나리오 가면은 그 인간 증강이나 그 포스트 휴먼 개념과 이 복제 인간이 접목될 수 있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 즉 단순히 복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유전자 편집, 뭐 나노 기술, 또 뭐 AI 같은 거의 결합을 통해서 기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개량된 인간을 만드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만약 그 복제된 인간을 넘어서서 저희가 한번 영상에서도 만들었던 그 1997년 영화 그 가타카처럼 유전자 설계를 거쳐 탄생한 인간에 대한 그 사회적 법적 지위, 그리고 그 철학적 문제, 그 이를테면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와 같은 문제가 이제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아까 말씀 주신 그 마이클 베이 감독의 그 아일랜드 같은 영화를 보면 그 복제 인간을 그 장기 제공용으로만 키운다거나 아니면 그 나이 또 다른 자아가 완전히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설정들이 있잖아요. 실제로도 가능할까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지만, 뭐, 일단 생각만 단순히 해봐도 현실에서는 정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유전자가 동일해도 자라난 환경이 다르면은 뭐 생각이나 성격, 뭐 취향 등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이게 완벽한 복사본이라기보다는 일란성 쌍둥이 같은 느낌에 더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장기를 제공하는 그런 장기 제공용 복제 인간이라는 설정은 그 현재 규제나 정말 윤리 기준상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고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제 영화에서처럼 몰래 어디서 이렇게 은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암암리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신 그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든지 또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장기를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이제 훨씬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복제 인간 연구는 순수한 이제 과학기술 발전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렵고 이제 사회가 같이 토론하면서 이제 방향을 잡아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SF의 단골 소재인 복제 인간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